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2020 연간 뉴스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좀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 연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토픽, 또 세계의 가장 토픽된 화제가 바로 코로나19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게 1월 20일이더군요.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세 분은 좀 느끼시나요? 우리 진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뉴스의 그 비중 면에서 보면 대개 1, 2월 달에 아무리 큰 사건이 나오더라도 지금쯤은 잊혀지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네. 1년 내내 안 잊혀진 뉴스가 코로나19겠죠.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창궐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느끼실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그 감염병 창궐 이후에 그 세계 정치 체제 하에서 그 정치 체제의 우월성 논쟁이 상당히 불거졌죠. 실제로 그 국민의 자유라든가 정보 공개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한 요소 때문에 민주국가들이 그 감염병 그 봉쇄라든가 제어에 조금 실패한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한계라든가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죠.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고 그것이 초창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공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네. 감염병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근데 생활 속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1월에 코로나 발생하고 빨리 끝날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애프터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그냥 거의 일상화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라도 좀 부딪히기만 하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그 코로나 레드 이야기들이 코로나 블루까지 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도 일상으로 보면 일단 최근에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시간 단축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일단 그 회식 술자리가 확 대폭 줄어서 이걸 덕분이라고 그럴지 탓이라고 그럴지 어떤 음주 이런 네. 문화도 바뀌었고 또 9시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찍 만나서 일찍 빨리 먹고 헤어지는 이런 또 문화도 생겼고 이 경제적인 것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우리 부동산 열풍 가지고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집을 구하는 패턴도 바뀌었죠. 집에 사무 공간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점점 집이 슬림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1인 가구가 30%로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집이 커지는 똘똘한 한 채까지 맞물려서 더 커지는 이런 거. 그리고 산업으로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일상에서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는 부분은 분들은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분들,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수출 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중에 부동자금도 3,000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시중에 남들 보이는 거는 여전히 화려하게 보이고 정작 고통받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네.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좋은 더불어 좋은 예. 경험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집콕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이들과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 또 뭐 사람들끼리도 여기까지 해봤다 이런 회자되는 얘기도 있는데 또 그것과 별개로 이제 코로나가 범죄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코로나 지금 올 한 해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오히려 주춤했고 그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동학대라든지
디지털 성범죄율은 증가했다.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또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제 같이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은 좀 올라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뭐 감염병 팬데믹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그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일상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삶을 계속해서 더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앞으로 또 하세요, 세 분? 이 공유 경제라든가 이제 그 똑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틀에서 나왔던 공유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이제 나눠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차도 감염병이 트렌드를 바꿔놓기 시작할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의 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기업들이 많았는데 재택근무라든가 인원의 감축의 틀 속에서 오히려 실적이 더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기업들 내에서의 생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원격 교육이라든가 원격 그 근무 이런 것에 맞추어서 그동안 이제 수면화에 있었던 원격 진료 문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감염병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예. 있고 병원에서 이제 감염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가 그 원격 진료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네, 예. 뭐 산업적으로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뜨는 업종이 있고 지는 업종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이 혼자가 요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혼밥, 뭐 혼산, 혼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1인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업체나 이런 데들은 정말 소위 대박나는 그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충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이런 소프트한 산업들이 많잖아요. 저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북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마음 아프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예.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이 많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으로 돼 있어서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충북은 잘 괜찮다 앞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얘기되면서 언택트 시대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판로를 더 개척해야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과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사실 저도 변호사 업을 하고 있지만 이 앞으로는 대면 상담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모든 아까 말씀하신 의료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서 지금 원격, 화상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에 대한 대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혹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번 학기 같은 경우 강의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 출석해서 하는 걸 원하느냐 온라인으로 원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은 온라인을 원했습니다. 거의 네. 뭐 저는 예외 없이 이제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뭐 이런 거 이제 유행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7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다 모바일 이런 활용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 각종 화상 그 채팅이라든지 화상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들 익숙해지셨는데 네. 조금씩 더 본인에게 도움되는 자기 개발과 이런 것들을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온라인의 네. 그 강점도 있을 수 있지만 폐해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동영상 그 매체들이 특히 이제 그 검증받지 않은 그 개인 매체들이 그 쏟아내는 가짜 뉴스에 예.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진 측면도 상당히 있죠. 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언론의 자유의 문제와 언론에 대한 이제 그 검열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안에 놓고 보면 우리가 독재국가 시절에 과거에 독재국 시절에 언론에 대한 검열 통제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그 화두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조차도 단순히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클릭 수가 자기들의 그 실적으로 이제 잡히다 보니까 제목을 너무 이제 그 과도하게 예. 잘못 뽑아낸다든가 이런 것들. 최근에 그 지난번에 그 조두순 출소 때에 유튜버들이 가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말썽을 피우다시피 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 끌어내려고 했다든가. 네. 또 개인 유튜버들이 이제 사실 자극적인 그 뉴스를 통해서 후원금을 많이 거들려 한다든가 이런 그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정부 차원이든 국민 차원이든 간에 어떤 형식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얘기로 뭐 1시간 다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뉴스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15일 코로나 전국에서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은 민주당대 당시 미래통합당이 4대4 구도에서 5대3으로 재편되는 변화를 맞았다. 8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하지만 도내 국회의원 중 2명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가 하면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라인펀드 로비 의혹으로 도당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충북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친일 발언 논란을 빚으며 주민 소환이 추진된 군수도 있었고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지방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도 발생했다. 충북 정치권,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네. 자, 올해는 유난히 충북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 정가 뉴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이면 보통 이제 다 다사다난하다고 표현하고 예. 연말 결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좀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거운 뉴스들이 네. 많아서 일단 마음이 아프고요. 다사다난으로 시작해서 엉망진창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더라고요. 그 원래 있던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제 내로남불을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서로 그 다음이 2위가 후한무치 서로 이제 네. 손가락질하고 서로 틀리다 맞다 이런 갈등 구조가 우리 충북 내에서도 여야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1호 이제 구속을 기록한 정정술 네네. 건이 되겠죠. 예. 진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꼽아주시면. 저는 뭐 이름만 대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박덕흠 의원, 정정순 의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네. 윤곽근 충북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이 네 사람을 거명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반 국민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당 사람이 둘 있고 야당 사람이 둘 있네요. 이 사안의 성격이 다 달라요. 말하자면 이건 이제 이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제 거명이 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인데 한 분은 이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부동산이 중요하냐 이런 이슈로 비난을 좀 받았고 네. 한 분은 자기가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공권력을 잘못 썼다라는 측면이 있고 한 분은 선거법 위반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이긴 되겠네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 그 사회를 이끌어내야 될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북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충청북도 의원들이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네 분 다 어떤 방향이랑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그 전국 뉴스에 떴거든요. 한 분은 부동산 문제, 한 분은 재산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했다는 문제, 이런 것들. 사실 그 국회의원이 아닌 윤곽금 도당위원장조차도 전국적으로 뉴스를 탔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많은 중량급 정치인들이 좀 국회의장도 되고 또 다른 형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로 이 전국적인 뉴스 매체에 탔다는 것은 충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더 다뤄보죠. 예, 예.
일단 변호사님 말씀까지 좀 예, 듣도록 지금 뭐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 이와 관련된 그 기사나 논설, 논평들을 한번 봤더니 다 제목이 요즘 유행하는 테스형 충북 정치권이 왜 이래? 뭐 돈 선거로 얼룩진 충북 정가, 전국 망신, 충북 정치권 순환시대 이런 좀 암울하고 정말 낯뜨거운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목들이 예. 단적으로 한 해 충북 정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써 이뤄진 만큼 충북 정치의 어떤 위기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분명히 위기 맞습니다. 여든 야든 제가 개표 방송을 하던 날 이 자리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4대4 균형에서 5대3을 만들면서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 네네. 지역 정치 그리고 지역 경제 등등등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그런 책임 더 무거워졌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1호 구속 사안이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설왕설래까지 또 카더라 통신까지 이어지면서 어느 언론 제목을 보니까 9만 명의 민심이 날아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네. 두 분의 합계가 거의 그 정도 예. 되는가 봅니다. 근데 충북은 지난번 총선에서 아주 접전을 이룬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봐도 네. 그런 많은 민심의 열망들을 뒤로 하고 안타까운 일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도당위원장님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세 분이었던 분 중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했고 이제 두 분인데다가 도당위원장을 새로 뽑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또 지난번에 세 분이 이제 교체 대상 명단이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언론지상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네. 혼란스러운 미래 정치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책임지고 끌고 가냐의 숙제까지 안게 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런 사태들이 지역의 전체적인 정치 불신을 만들어 야기해서 지역민 전체가 다 네네. 이렇게 다운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조정지역 해제 같은 경우도 정정수 의원님이 저 국토교통이거든요. 박덕흠 예. 의원님도 국토교통이었어요. 이 두 분이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조정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던 거죠.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뭐 그 더 다른 지역 정치권 역시 올 한 해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의원 선거를 임기 기간에만 3번이나 해야 하는 지역구도 있었고요. 뭐 보훈군수도 주민 소환이 추진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보훈군수의 그 주민 소환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사건이었죠.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그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만둬라 중간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까지도 탄핵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조차도 소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뤄냈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친일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누적돼 있었겠죠. 문제는 그 소환 이후에 당사자인 정치인이 행한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소환 명부를 공개해라든가 이런 그 정치적 보복 행위를 지속하려고 했다는 것은 소환이라는 그 주민 소환이라는 사건을 겪고도 결코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 자치제가 의미하는 제도의 무거움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이 안 되더라도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듯이 주민 소환을 통해서 해임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민 소환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반성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 소환의 그 여심이었던 주민들에 대한 보복 정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심장한 일이고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이런 부분에서의 낭비랄까요? 뭐 유권자들로서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 일반 선생님.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진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역 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 계속 문제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흔히 말씀하신 정치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궐선거나 뭐 재선거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유권자들이 그 책임을 묻는 다른 판단을 할까, 다른 선택을 할까? 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책임 정치든 뭐 그 구역에는 책임 있는 정당 후보자를 내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니까 한번 좀 진짜 내가 꼭 지지하는 정당, 주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용만 해도 한 7억 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보궐을 하려면 한 군 지역인데 그러면 유책 당사자한테 그거를 물려야 된다 등등의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그건 실현이 되지 네네. 못했고 또 유책 당사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당원 당규에 명시까지 해놓지만 또 그것도 서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벌써 내년도 지금 예비 그 신청 받은 게 뭐 6명이 넘어간다 뭐 등등등의 뉴스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불신을 야기하고도 또 어떤 치유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 소환하고 맞물려서 보면 그 이후에 상처들 주민들 간의 반으로 쫙 갈라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유 여하를 그러면 그거를 조장한 분들이 있고 그러면 주민 소환 제도를 형해화한다 그러죠. 무색하게 만드는 그 뒤에 어떤 이런 갈등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자, 지역 정과 관련해서 역시 뭐 실망스럽고 좀 답답했던 한 해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댓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역시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감과 그 상실감을 표현한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여러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고요. 정치인들 문제 때문에 꺽하면 보궐선거니 주민소환이니 하면서 혈세만 낭비한다.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 아까워 죽겠다. 국회의원 체포돼서 일 못하면 그것도 손해인 거고 강별중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최장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청주는 지난 5월 방사관 가속기 유치 장소로 결정되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주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주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제 요청 민원이 증가하면서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주 17일 국토교통부는 청주시의 규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 지역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자, 뭐 많은 분들 좀 안타깝게 또 보셨을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국토교통부에서 청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결국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지역 정가 얘기하면서 이제 국토교통위의 그 활동이 좀 미비했던 점도 좀 아쉬움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신 교수님. 네, 바로 그 받아주시죠. 617 대책, 710 대책, 아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느닷없이 이제 청주가 그 조정 지역에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든지 LTV가 강화되면서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네. 돼서 집을 사고 파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현실적 그런 불이익들이 닥쳐왔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전에 충북 도에 질의를 했고 도에서 지정이 돼도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죠. 시에서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지역에서 언론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어찌됐든 지정이 돼서 약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나고 시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이게 가서 반려가 되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전체를 해제를 건의할 거냐 아니면 구별로 특정 더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등등에 대한 전략적인 여러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안 이런 곳들이 새로 신규로 지정되면서 인천이나 안성 이런 데들이 이제 4군데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청주는 빠지질 못했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이게 신 교수님.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인데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선호를 하게 되면 정책이 쉽죠. 근데 상당히 그 다른 이해관계,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옳은 정책을 펴더라도 반대쪽에 서 있는 이해관계자는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지금 청주시의 그 조정지역 그 규제 해제 문제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권만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깔려 있고요. 또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청주시조차도 집값이 뛰게 되면 나는 언제 집을 마련하나 이런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수도권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로 인한 지방 주민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방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지방을 묶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또 집을 전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두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 집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성세대와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 20, 30대의 그 젊은 세대들 간의 세대 간 갈등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타겟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는 명백하게 집을 안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을 안 가진 사람이라든가 집이 이제 그 적은 이제 소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불합리하죠.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한 채 있는 사람조차도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한 채 있는 거 올라봐야 더 큰 집으로 옮겨갈 때 불리할 수 있고요.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문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의 숫자가 90%가 넘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있는 사람의 10%가 훨씬 세다는 겁니다. 언론을 주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타겟을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2, 3년 전에 그 소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임대를 함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의 뭐라고나 춤통을 열어줬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와서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 전말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그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겟이 없는 사람 위주로 갔다가 다시 또 있는 사람 위주로 갔다가 이게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영향력이 없는 다수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이런 그 혼란이 오질 않았겠죠. 왔다 갔다에 대한 뭐 평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신 교수님. 지금 엊그제 이제 발표되는 걸 보면 1주택으로 아예 제한하는 법까지 위반한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사회주의냐, 뭐 개인의 재산권 위헌이다, 뭐 여러 이제 왔다 갔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타겟을 불명확하게 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능, 시장 논리를 좀 무시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풍선 효과 보면 딱 답 나옵니다. 어디를 딱 제어를 할 때 우리 조정지역 마찬가지지만 제어를 하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지정을 하려면 동시다발로 인접지역까지 또 투기 우려 지역까지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핀셋이라고 하면서 뭐 포장은 했지만 결국 그 핀셋이 빗나간 핀셋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겟이 많이 흔들렸다 하는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종부세가 강화됐죠. 종부세의 대상자가 전 국민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 지상에 보면 전 국민이 종부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실 언론사라든가 또는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이라든가 또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종부세가 불만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밖에 안 되는데 언론을 도배하는 거 보면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집값이 올라서 교통을 받는 거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조금 더 냈다고에 대한 불만으로 도배를 했다 이거죠. 자, 과연 이게 바람직한 언론상인가? 이런 그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 여일하게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끌고 갔으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박정희 정부나 또는 노태우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저기 그린벨트 제도도 있었고 이 그 토지 공개념 제도가 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 정부조차도 오히려 사회주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왜? 이게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 성향의 정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그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나도 불안하니까 정책이 바뀌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초조함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든 전세권자든 지금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난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또 청주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오랫동안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집값 역시 최소한 5, 6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고 다만 올해 4, 5월에 이제 청주 방사관 가속기가 유치되면서 이게 뭐 집값 가속기다 이래서 잠깐 반짝 한시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이 있었는데 바로 규제가 들어와서 이 집값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좌절을 하시고 어쨌든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또 전세는 구하기 힘들어지는 좀 난감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정지역으로 돌아와서 한번 전망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인접 지역에 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게 세종과 이제 대전인데 청주에서 지금 가장 이제 집값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제일 비싼 집인 12억 정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세종은 이미 평균적으로 일산보다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각 그 랜드마크가 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충북하면 청주 뭐 이렇게 이제 딱 있잖아요. 그럼 대전, 세종에 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저희가 구별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인접 지역에 대한 박탈감도 있지만 청주 4개 구 가운데서도 특정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또 덜 오른 데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박탈감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망으로 보면 이 집값은 한번 호가가 올라가면 그 톱니 효과라고 하죠. 레쳇 이펙트 거꾸로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지가 돼요. 거래량이 지금 4,000건이었던 게 조정지역 전에 4,000건이었던 게 지금 1,200건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호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거래량은 줄어도.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유지되거나 또 해제될지 몰라 일부 속칭 찌라시라고 그러죠. 해제됐다. 그렇게 결정됐다 하는 게 많이 돌았어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과연 우리가 조정지역이 해제될 거냐라고 보면 임대주택 이런 데도 막 오송에 임대 청약할 때 8만 명씩 막 와서 청약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 물량이 또 많이 지금 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천안 공주도 또 새롭게 지정이 됐어요. 세종도 계속 올라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전망이 곧 해제된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이제 왔다 갔다 이른바 뭐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로 쭉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 좀 필요한 부동산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람들이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강남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집값에서 상당히 동참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정책을 이상하게 보수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 충분히 사가지고 정책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정부는
어떤 정책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책과 상관없이 지금 정부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서울에 집이 아까워서 안 판다. 자기들이 만든 정책에 대한 순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 보고 그걸 정책을 순응하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그 비서관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단호하게 교체를 했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순응하지 않는 그런 관료나 정치인이 보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호이론이라고 그러죠. 그 우측 깜빡이를 켜고 이제 좌측으로 가고 막 이런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먼저 이렇게 정책은 나왔지만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하는 이제 그릇된 신호를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헷갈리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시중에 부동자금이 무려 3,000조 원이 지금 풀려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보다 훨씬 많은 그 부동자금이 풀려 있고 그다음에 수년간 이어져 온 제로금리, 지금 0.5로 기준금리를 잡고 있는데 영끌 수도 없이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실제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제일 많이 취득한 게 이제 30대, 4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금리를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높일 수밖에는 없는데 가다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정부는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부동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댓글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충북에서의 댓글은 인접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댓글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인접한 세종에 대한 상대적 박탈에 대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청주시에 부동산 규제가 없었으면 오창 및 노송의 택지 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부동산 규제를 과도하게 해서 벼룩 잡자고 초과상권을 다 태운골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하여튼 인접 지역과의 그 끊임없는 비교, 네. 그 박탈감에 대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인구 대비 1.6%인 청주가 전국에서 18%를 담당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전국 일평균 소각량. 청주에서 소각되는 물량 중 70%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소각장 밀집으로 침해된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문제, 그리고 갑론을박 중인 LNG 발전소 건설 문제. 기업의 이윤과 시민들의 건강이 상충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청주 시민들의 건강권은 과연 누가 지켜야 할까? 네, 자 해마다 빠지지 않는 환경 뉴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환경 관련된 뉴스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좀 꼽아보신다면 이번엔 정일순 변호사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큰 사건은 얘기할 거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것 관련해서 청주시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품귀 현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7년간 여태까지 청주시가 쓰레기 봉투값 인상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교해서도 매우 저렴했다라는 설명을 들어서 전 주민으로서 이제 이해했는데 또 이게 지금 소각장의 도시다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싸기 때문에 원정 배출, 불련성, 지자체 폐기물을 청주로 와서 청주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당연히 수긍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옛 진주산업이라고 해서 클렌코 소송이 한 4년간 지속되고 있고 계속 허가 취소 2번에 걸친 이제 허가 취소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 2차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소송이 계속 중인데 그 이면에서는 청주시가 광역 소각장으로 스스로 처리하던 그 쓰레기량을 오히려 그런 민간 사업자, 지금 그 클렌코와 또 콘소시엄을 이룬 2개 사업장을 상대로 많이 쓰레기를
위탁했다. 쓰레기 광역 소각장에서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막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3배의 비용을 들여서 사기업에게 위탁을 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 중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인상값이 된 건 아닐까라는 좀 제가 공부한 저의 예. 사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쓰레기 봉투에 있어서는 제일 안타까운 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17년간 안 올린 부분에도 올릴 수 있는데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고 있고 서민들이 그냥 체감물가죠.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적이고요. 네. 환경 관련해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올해 이제 코로나 덕분인지 탓인지는 모르지만 올 상반기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상당히 줄었었죠. 우리 청주가 한때는 옥천이 380까지 나오기도 하고 전국 1위를 꽤 여러 번 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나마 상반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다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말 이거는 단순히 시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민간 기업까지 지금 행정소송 엊그제 그 패소한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18% 이상이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다 같이 정말 민관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들이죠. 예, 진 교수님. 예, 저는 SK 하이닉스 그 LNG 발전소 건립 네. 추진과 시민단체 그 반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뉴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명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거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라는 걸 명명하게 쓰지 않고 스마트 에너지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예. 묘하게 그 개념을 틀어가지고 발전소 건립 계획을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다가 시민단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것이 소각장 한 개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으로써 이제 과연 SK 하이닉스가 주장하는 대로 이 발전소 건설이 시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렇다고 하면 더 큰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왜 평택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가?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었고 SK 하이닉스가 주장하는 반도체의 그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소위 필요성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됐죠. 네. 역시 세 분 가장 굵직한 2개 정도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일평균 소각량의 18%를 청주가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 청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은 특히 이제 환경운동연합 등 올해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에서도 1위로 꼽혔던 뉴스이긴 하거든요. 지금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환경 관련해서 더 이제 좀 짚어주실 부분들을 한 번씩만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 소각장 문제는 거슬러 가면 이제 구 청원군 시절에 이제 청원군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지금 특정 면에 이제 다이옥신 수치가 높으면서 환자들이 다량 발생 여러 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받은 부분을 되돌이킬 수는 없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지금 허가 취소까지를 놓고 지금 행정 소송하고 있고 또 동부지법에서 서울에서 형사 소송하고 있고 민사 소송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갑자기 인위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어거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법규라는 게 있고 또 민간 사업자들도 그 절차를 밟아서 또 한 부분일 텐데 다만 그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떤 협약된 태우는 용량이나 매립하는 용량들 같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고통받는 분들과의 그 상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 발전 협력 기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그건 저희 청주 시민 전체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저는 소각장의 문제든 SK LNG 센터의 LNG 공장의 문제든 이게 다 청주시나 충북도청을 봤을 때 폐기물 관리법에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다. 네. 또는 LNG의 경우에도 이게 석유보다는 천연 에너지다.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종국적인 허가권자는 산자부다. 이렇게 이런 두 부분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관망하고 계신 건 아닌가. 물론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산자부이더라도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소각장의 문제도 보면 허가 사유가 있으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허가 뭐 인근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걸로 했을 때 불허가를 했을 때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소송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말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의 환경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마련한다든지 네. 예, 전국적인 어떤 이슈를 만든다든지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 교수님. 저는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충북도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데 이참에 SK 최태원 회장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은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환경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 관심을 SK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심지에다가 환경에 폐해를 주는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는 것 같은 발전소를 만든다. 이건 뭐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혹시 관련된 댓글 좀 소개를 받고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역시나 팽팽하게 대립이 예. 되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그걸 해석하기도 하고 왜 공장은 되는데 발전소는 안 되냐라는 이제 이런 댓글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청주시는 똑똑하게 일해라. 미세먼지 1위 치욕이다. 원인 네. 없는 피부 질환 고통받는 주민들 많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미세먼지 관련된 지적들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물어가는 2020년 올 한 해 대표 뉴스들 선정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연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는데요. 내년 1년 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더 좀 기분 좋은 뉴스들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